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모든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는 분들께 주의 말씀드립니다. 연애운을 끌어준다고 알려진 이 팔찌 혹시 착용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예쁘고 의미 있어 보여도 일부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장기간 착용 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격은 몇 위안 정도로 매우 저렴하지만 925 실버 또는 S925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저급 귀걸이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상인들은 니켈 도금 합금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제품을 진짜 은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은 겉으로 보기엔 진짜 은처럼 보여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귀걸이를 착용할 경우 가볍게는 피부나 귀를 뚫은 부위에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착용 시에는 일반인보다 발암 위험이 수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조 액세서리, 큐빅 귀걸이, 도금 팔찌 혹시 한 번쯤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스펙트럼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저가 액세서리에는 니켈 56%, 구리 24%, 카드뮴 30%와 같은 유해 금속이 포함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니켈 화합물은 1급 독성 물질입니다. 금속 니켈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2B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를 장시간 착용하면 땀과 접촉하면서 니켈이온이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도 니켈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안정된 합금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니켈 이온이 쉽게 방출되지 않습니다. 반면 도금된 저가 액세서리나 모조 제품은 그 구조가 불안정해 니켈이온이 쉽게 분리되어 피부에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부터 저희 보수통에는 수많은 가짜은 액세서리에 대한 검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 등 말 그대로 금속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거의 모든 금속이 총출동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화나는 것은 이 중 상당수 제품에서 카드뮴, 니켈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훨씬 저렴한데 그걸 굳이 왜 가짜를 만들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은은 1g당 약 10위안 정도이며 20g짜리 은팔찌 하나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공임까지 포함해 300에서 400위안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은팔찌를 값싼 금속 합금으로 만든다면 제작 비용은 단 몇 위안에 불과합니다. 즉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1급 발암물질이 9,000배 초과라니 이건 사실상 독을 넣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악의가 있어야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문제가 된 925 실버 귀걸이 검사 결과 은은 단일 %도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9,000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중공 관영방송이 보도해 준 점은 정말 다행이지만 소비자들이 진짜 알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유독한 액세서리가 어떻게 버젓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는가? 감독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아무도 규제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식품 첨가물이나 의류의 포름알데히드를 걱정하고 있을 때 정작 더 가까운 곳에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매일 착용하는 액세서리조차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는 수는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들이 피부에 붉은 반점과 수포가 발생해 병원을 찾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은 모두 액세서리성 피부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 제품 평가 전문가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S95 수는 귀걸이를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귀걸이가 은과는 전혀 무관한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성분은 값싼 동 합금 또는 기타 저가 금속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믿기 어려운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니켈 방출량은 기준치의 61배 초과했으며 카드뮴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은 1179배 초과했으며 심지어 카드뮴이 9000배 초과된 귀걸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에서 중금속 중독 수준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귀걸이의 바늘 부분도 은으로 되어 있나요? 네, 거의 대부분 은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보시면 카드에도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착용해도 알레르기 같은 건 생기지 않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래 착용해도 괜찮을까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겠죠? 네,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사금 맞죠? 이 제품은 10위안짜리인데요. 모든 액세서리 뒷면에 S925 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객분들께 소개하실 때는 그냥 순은이에요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강철 재질의 각인도 찍혀 있어요. 대량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문구로 맞춤 각인도 가능합니다. 초기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금색 액세서리들은 도금층의 두께가 전반적으로 매우 얇아서 사실상 도금 제품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도금 제품은 장시간 착용하면서 마모가 되면 안쪽의 베이스 소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소재에 카드뮴이나 니켈과 같은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은 산화되면 색이 변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은 92.5%에 구리 7.5%를 섞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은 변색되지 않는 은 액세서리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른바 변색 방지 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독일산, 미국산 또는 특수 도금 기술로 처리된 제품이라고 온라인에서 선전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제품들에 사용되는 원소들은 주기 율표에 모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금속들입니다. 그리고 무독성이면서도 최적의 효과를 내는 재료는 오히려 은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업적으로 선택 가능한 재료는 어디까지나 가격과 안전성 사이에서 타협한 금속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석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블로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악덕 상인들이 니켈 함량이 높은 액세서리를 파는 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피부 알레르기 정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니켈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럼 결국 남는 건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 물질입니다. 카드뮴 함량이 단 0.01%만 넘어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90% 이상이 카드뮴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검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파괴 검사로 이는 표면만 검사하고 내부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세서리는 925 실버 인증서가 있더라도 사실상 겉면만 925 실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파괴 검사인데 이는 내부까지 분석해야 해서 제품에 손상이 갑니다. 비용도 들기 때문에 보통 브랜드 제품에만 사용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샘플 검사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파는 액세서리는 저렴하고 윤기까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큰 위험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사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정보에 속합니다. 카드뮴이 90% 이상 함유된 은 액세서리가 한 건이라도 드러났다는 것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려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제품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지고 피부에 닿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925 실버 액세서리, 그러니까 목걸이, 반지, 귀걸이, 귀찌 같은 제품들 많이 보셨죠? 925라는 숫자의 의미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은 함량이 92.5%라는 뜻인데요. 그럼 실제로 이걸 녹이면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방금 열 처리를 마친 9999 퓨어 실버 주전자 본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손님이 가져오신 925 실버 액세서리를 녹인 결과입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비교해보시면 은의 순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얼마나 큰지 눈으로 보셔도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손님 한 분이 디자인 교체를 위해 은 제품 몇 점을 가져오셨는데 그중 하나가 가짜 은으로 판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짜 은 제품의 위험성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가짜 은의 조합, 첫 번째, 주석과 아연. 색상은 진짜 은과 매우 비슷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이 조잡하고 주름이 많으며 녹는 점이 낮아 불에 태우면 검게 변하고 갑자기 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집에서 가스레인지로 테스트하지 마세요. 두 번째, 구리와 니켈.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가짜 은 조합입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맑은 금속 소리가 납니다. 불에 태우면 검게 변색되지만 제품에 925 스탬프를 찍어 정은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925 실버 제품은 가짜가 많이 섞여 있는 위험 구역입니다. 이 블로거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은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요즘 판매되는 일부 가짜 은팔찌 귀걸이는 산화되면 검게 변하거나 불에 갖다 대면 오히려 하얗게 변색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은과 매우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 손으로 구부려 보면 부드럽고 유연해 진짜 은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금속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금속의 정체는 바로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은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음식 섭취, 흡입,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겉모습을 진짜 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카드뮴 함량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정교하게 만든 가짜 은제품일수록 카드뮴 함유량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은팔찌들이 돌진한 아기 선물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아기의 피부는 성인보다 훨씬 민감하고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위험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큽니다. 이러한 독은 제품을 판별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품을 완전히 태워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스펙트럼 분석기와 같은 전문 장비가 있어야만 정확한 감별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랜 경력의 액세서리 제작 블로거 역시 이러한 유해 가짜 은제품의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소비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구이오 실버 액세서리는 회수하는 곳이 거의 없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이오 실버 액세서리를 회수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이오 실버 제품의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의 원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은은 1g에 몇 위안밖에 안 하니까 구이오 실버 액세서리도 아무리 비싸봐야 몇십 위안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이오 실버 액세서리는 절대 싸기만 한 제품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구이오 실버는 정가에 판매되는 금과도 같습니다. 가공비, 디자인 비용, 브랜드 가치 등이 더해져 1g당 수십 위안에서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 위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 몇천 원에 팔리는 구이오 실버 제품들은 거의 99%가 가짜라고 봐야 합니다. 전부 다 짜고 치는 각본이에요. 925 은이 999 은보다 더 반짝인다고요?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48위안에 산 이 목걸이 진짜 은이야. 그래서 제가 직접 성분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리 성분이 무려 76%나 포함되어 있었고 그 말은 곧 판매자가 은 도금조차 하지 않고 그냥 48위안 중에서 40위안을 통째로 챙긴 셈이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제품 안에서 아연과 니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점이에요. 이걸 오랫동안 착용하면 두통,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드뮴은 WHO와 I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인체 내 축적되는 중금속 독소로 우리 몸은 스스로 이를 대사하거나 배출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신장, 뼈, 호흡기, 생식기 등 여러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액세서리를 통해 카드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값싼 귀걸이나 반지 등에 포함된 카드뮴은 땀에 녹아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귀걸이를 착용한 귀에 상처가 있거나 귀걸이 구멍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라면 카드뮴 독성이 상처를 통해 직접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드뮴은 인체 내에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축적될 수 있으며 신장 손상이나 뼈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폐암과 신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니켈은 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붉은 북이나 수포를 일으키기 쉬우며 반복적으로 접촉할수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은 신경계에 악영향을 주며 특히 어린이의 지능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처럼 저가 액세서리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낮은 원가 대비 높은 이익 구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연 합금, 백동, 심지어는 공업 폐기물 재활용 금속으로 만든 가짜 은제품은 제작비가 단돈 1에서 2위안 수준이지만 판매가는 9.9위안으로도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뮴, 납, 니켈 같은 금속들은 액세서리의 광택과 경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양심 없는 업자들이 더욱 이를 선호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에 69위안이에요. 순원인가요? 999 눈꽃 은이에요. 순은은 아니고요. 순도가 조금 낮아요. 999 눈꽃 은이요? 그럼 제가 사서 검사해 볼게요. 네, 검사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999 제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묘은이라고 해서 전통 공예 은 액세서리예요. 그럼 결국 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은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장식용 공예품이에요. 공예품이랑 은 액세서리는 전혀 다르죠. 안에 인체에 해로운 금속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금이라는 건 뭔가요?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금엔 금이 들어있지 않아요. 금은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은이 사실 그렇게까지 비싼 금속은 아닙니다. 오늘 기준 은 시세는 1g당 약 12위안 정도입니다. 즉 한근 500g 기준으로 보면 원재료 가격이 6,000위안을 넘는 셈이죠. 반면 가짜 은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대부분 구리, 철, 알루미늄 같은 저가 금속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는 한근에 수십 위안, 알루미늄은 그보다도 저렴해서 몇 위안밖에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짜 은의 원가는 한근에 6,000위안 이상이고 가짜 은의 원가는 한근에 수십 위안, 심하면
가정하면 몇 위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짜 은 액세서리들이 실제로는 순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00배에서 170배 이상의 폭리를 남기는 셈이죠. 순은이라면 불에 가열했을 때 흰색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보세요. 불만 닿아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불을 가까이 대면 금방 까맣게 변하잖아요. 전부 진짜 은이 아닙니다. 예전에 아이들한테 껴줬던 것도 이거랑 비슷했는데요. 그럼 그것도 순은이 아니었던 건가요? 정확히 알기 위해선 불로 직접 지져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판매자가 저희 제품은 진짜 은도금이고 진짜 금도금입니다 라고 보장하더라도 결국 그 제품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이해되시나요? 중국 국가표준 GB3202에 따르면 금도금 액세서리의 표면 도금층 두께는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은도금 액세서리는 2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보다 얇을 경우 값싼 합금 재질 안에 포함된 여러 유해금속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저가 합금에는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단추나 지퍼 등의 부위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니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금속으로 일반인의 경우에도 10에서 15%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즉 100명 중 10에서 15명에게는 직접적인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블로거는 소비자들이 가짜금, 가짜은 제품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싼 맛에 산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싼 것만 쫓다가 크게 손해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며 최소한 이런 마음가짐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양심 없는 상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순금이나 순은 같은 정품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차라리 순동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순동은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최소한 건강을 해칠 위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거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검사기관조차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며 일부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소액만 내면 가짜 검사 보고서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로 검사를 보내지 않아도 정식 검사 보고서처럼 위장된 문서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문서만 보고는 진위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 인증서가 있다고 해서 유해 성분이 전혀 없다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인증서가 있어도 실제로 유해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건강과 생명은 자기 책임 아닐까요? 여러분이 착용하는 금, 은, 액세서리를 한 그릇의 란주국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저렴하고 흔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몸에 직접 닿는 물건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위안짜리 액세서리 정말 안심하고 착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맞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건강을 위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중국 내에는 이미 액세서리 유해 원소 함량 제한에 대한 국가 표준이 존재하여 카드뮴, 니켈, 납 등의 함량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액세서리는 여전히 3C 강제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 본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티타늄강, 합금 등 불분명한 소재로 표기된 상품들이 여전히 대대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많은 판매업자들은 공장 보관 서류를 이유로 품질 검사 증명서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상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학 성분이 섞인 두유 한 잔을 마시고 림프선 고기로 만든 만두 하나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열심히 일한 뒤 점심에는 몇 년씩 냉동 보관됐던 좀비 고기로 만든 밀키트 음식을 먹습니다. 오후엔 식물성 유지로 만든 혼합 밀크티로 잠시 기운을 내고 썩은 과일을 골라 만든 과일컵으로 비타민을 보충합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는 전분으로 만든 가짜 뼈가루 소시지 2개를 사 먹고 저녁에는 10에서 20위안짜리 합성육과 약물에 절여둔 상한 채소로 만든 볶음 요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수구 기름으로 만든 마라탕을 야식으로 주문하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마치 저승사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블로거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버텨온 건 정부의 단속 덕분도 아니고 상인들의 양심 때문도 아니며 의식주 환경이 개선돼서도 아닙니다. 그저 중국인의 생명력이 유난히 질겨서 살아남은 것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제게 말해줄 수 있나요? 요즘 세상에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나 합니까? 왜 정부는 매번 단속을 강화한다고 홍보하면서도 가짜 상품은 여전히 시장을 뒤덮고 있는 겁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상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은 상해에 사람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쇼핑몰에도 사람이 없고 거리에도 없고 어디를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누가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설마 농촌에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고 있거나 해외에 정착한 걸까요? 요즘 정말 상해에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해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큰 기차역이 출퇴근 시간인데도 텅텅 비어 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요즘 상해에서 가게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모두가 주목하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북적북적하고 사람들로 가득했던 번화한 상업거리도 지금은 곳곳에 양도,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고 황량한 모습에 안타까움이 절로 나옵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 상해에 와 살던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때 수많은 꿈을 품게 했던 이 도시를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로그는 상해는 한때 꿈의 상징, 도전하는 이들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 급락으로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고 직장 내 극심한 경쟁은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숨조차 쉬기 어려운 압박을 느끼고 있다. 결국 여러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기존의 길을 포기한 채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 떠나고 있다. 상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앞쪽이 진서로인데 도로 전체가 텅 비어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때 상해에서만 10개의 분점을 운영하던 이 가게도 지금은 단 한 곳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장항로로 이동했는데 분위기는 더욱 서늘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서 있던 가게들 상당수가 이미 문을 닫아버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1979년생 올해 45살입니다. 한때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좌판을 펴야 하는 무직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은 그녀의 숨통까지 죄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외지인들은 절대 상해에 무턱대고 남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된 게 바로 그 결과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겉으로 보이지 않던 상해의 생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013년에 저는 6만 위안의 빚을 지고 상해에 창업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엔 상해에 황금이 널려 있다고들 해서 왔죠. 하지만 막상 와보니 저는 4개월 넘게 만두만 먹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방세를 낼 수 없을 때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결국 빌리지도 못했어요. 그해 저는 인간관계의 차가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2013년 10월 외상이 뜨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인생 첫 번째 수익을 벌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2014년 7월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고 한때 직원 수가 300명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며 인생의 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갑자기 닥치면서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년 넘게 힘겹게 버텼지만 결국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주식 투자로 하룻밤 사이에 300만 위안을 잃게 됐습니다. 결국 2022년 8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상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2가지 인생 교훈을 정리했는데요. 1.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본인의 실력은 아닐 수 있다. 단지 시대의 흐름을 잘 탄 운일 수도 있다. 2. 돈을 벌 때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말고 최소한 3개월 수입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때 상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7포로 의류 시장이 이제는 너무나도 한산해졌습니다. 과거 명절이면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매장도 텅텅 비고 거리도 썰렁하기만 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저 맞은편에 있는 곳이 칠복흥망 의류시장입니다. 먼저 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옷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게가 많이 열려 있긴 한데 주인이 없네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가게 주인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 1층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지금은 시장 전체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옛 시가지로 들어갔습니다. 한 컷으로 끝까지 몽화제의 오래된 벽돌과 기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느려질수록 오히려 모든 게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때 햇살에 데워진 따뜻했던 그 벽의 흔적은 이제는 드문드문 남아있고 골목 입구에서 반세기 넘게 풍기던 간식 냄새는 고층 아파트와 고급 주택단지에 담벼락에 완전히 가로막혀버렸습니다. 과연 이곳이 한때 진짜 상해의 뿌리였다는 걸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현재 상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끊임없이 새로운 문을 열지만 동시에 자주 폐업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이 열고 많이 닫는 현상은 시장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유명 브랜드 매장이 문을 닫았고 만달 매장도 많이 철수했습니다. 과거 상해는 어디든 인파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어느 곳이든 텅 비어 보이고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해의 업계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많은 점포들이 예전보다 장사가 훨씬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미용실조차 15위안짜리 퀵커트 이발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해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매우 높고 많은 회사들이 철수해 대신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취업 환경도 점점 더 어려워져서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주 6일 근무라도 감지덕지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은 더 이상 일반적인 일이 아니며 일반인이 한 달에 5에서 6천 위안을 받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급여를 삭감하거나 감원을 진행 중이며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실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온라인에서 많은 중개인들과 집주인들이 요즘 집이 팔리지 않고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그녀도 본인의 실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2020년에 마침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좀 생겼어요. 그때 그 집의 매물 가격은 650만 위안이었고 저는 500만 위안을 제시했는데 그는 팔지 않았어요. 물론 제 제시가가 좀 낮다는 건 알고 있었고 실제 거래가는 550만에서 580만 위안 사이였을 거예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자 650만 위안이던 집이 600만 위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반년이 지난 2022년 5월 말에는 그 600만 위안이던 집이 587만 위안으로 매물가가 내려갔죠. 블로그는 그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추락해 지난해 이미 500만 위안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380만 위안으로 더 내려갔지만 여전히 사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초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은 이미 다른 생활비와 사업비로 모두 써버렸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집을 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상해 7포로 시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은 이 안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문을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예전엔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 만큼 사람들이 붐볐는데 지금은 썰렁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여긴 전부 비어있고 상점들은 얼마나 오래 문을 닫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앞쪽 거리로 가서 봐도 이 거리도 텅 비어있고 온통 잡동사니들만 쌓여있어요. 이전에는 올 때마다 월세 받으러 왔는데 오늘은 가게를 인수하러 왔습니다. 부지북교성 단지 입구 바로 첫 번째 가게를 10년 전에 제가 매입했습니다. 당시엔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고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로 10년 넘게 동네 슈퍼마켓을 했었죠. 올해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며 임대를 종료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 가게 자리에 슈퍼마켓 말고 또 어떤 업종이 잘 어울릴까요? 함께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왜 갑자기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예전엔 매일 담배 사러 오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줄까지 서야 했죠. 담배 배달 오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 인도에 앉아서 담배차 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그때는 어떤 요일에 배달 오는지도 다들 알고 있었죠. 어르신 몇 분이 함께 담소 나누면서 길가에 앉아 기다리곤 했어요. 차만 도착하면 각자 한 보루씩 받아들고 가셨죠. 블로그는 예전에는 물건을 진열대에 올리기도 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담배를 집어들고 바로 계산대로 가져오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떤 분은 아예 금연을 했고 또 어떤 분은 10여 위안, 20여 위안 하는 담배 대신 담뱃잎을 사서 집에서 직접 말아 피운다고 했습니다. 그는 10위안대, 20위안대 담배도 잘 팔리지 않는데 중고가 담배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하며 장사가 어려워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인터넷 환경이 바뀌면서 각종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짜 담배가 싸게 판매되기 때문이다. 둘째, 선물 문화가 급격히 줄었고 구매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셋째, 신제품 수는 폭증했지만 판매량은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10여 년 전만 해도 제품 종류가 수십 가지였지만 지금은 수백 종으로 늘었다.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라 결국 입고 비용만 더 늘어난 셈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요즘은 진짜로 중고주택이 전혀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물로 올리면은 가격을 몇만 위안 많게는 십수만 위안씩 깎는 게 일상인데도 그래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재개발, 이주 아파트, 분양 아파트 할 것 없이 종류도 많습니다. 중고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문의조차 하지 없습니다. 그는 상해에서 집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집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프로모션을 하지 않으면 집은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품 브랜드 구찌가 결국 계속되는 매출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수천만 위안 규모로 투자해 만든 플래그십 스토어를 전격 폐점했습니다. 올해 상해에서는 예구 백화점과 신세계 다이마루 백화점 매장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중국 최고급 상권으로 불리던 남경서로에서는 이제 상해 항롱광장 매장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찌는 이미 지난해 대련 시대광장, 심양 탁전백화점, 태원 왕부정 등 핵심 도시의 매장을 연달아 철수했으며 폐점 수만 무려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찌의 모 회사 케어링 그룹이 발표한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46% 급감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62%나 폭락했습니다. 그룹 측은 중국 소비시장의 극심한 위축이 구찌의 실적 부진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소비 둔화를 넘어선 중국 소비자의 심리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품을 과시의 수단으로 소비했으나 지금은 실용성과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명품 시장 자체가 근본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난해 상당수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 역시 전례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집은 정말 팔리질 않아요. 상해 분양 사무소를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완전 썰렁해요. 직원 수가 손님보다 더 많다니까요. 중고 주택 시장은 더 심각하죠. 집주인이 헐값에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댓글창이 바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감을 조장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시장을 비관한다고 별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저는 상해에서 부동산 일을 11년 동안 일하면서 상해 부동산 시장의 기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를 욕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네요. 제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상해 같은 초대형 도시 안에도 지금 거대한 유령 도시가 존재합니다. 그곳이 바로 숭명 녹지 장도입니다. 이 지역은 장강 삼각주 북쪽 하구, 즉 숭명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숭명도는 중국 제3대 섬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적으로 전원 풍경, 요양, 휴양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곳을 녹색 생태의 교두보, 친환경 생활의 시범지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지 장도 프로젝트는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23,500무로 고층 타운하우스, 별장 등을 포함해 10만 세대 규모, 그리고 총 투자액만 2천억 위안으로 발표됐습니다. 2014년 녹지그룹이 계룡진 인근의 넓은 토지를 매입가 1,000위안 수준에 대량 확보하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분양 당시 홍보 문구는 화려했습니다. 상해, 강변, 유럽풍, 럭셔리라는 말이 반복됐고 제곱미터당 1만 위안대라는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는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6년 첫 분양은 2시간 만에 수천 세대가 팔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개업자는 숭명도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관광형 부동산이라고 강조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강 건너편은 개동 강변 공업단지, 수십 개의 화학 공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매캐한 공기와 화학 냄새가 집안으로 스며들었고 이른바 강변 조망꾼 아파트는 오히려 오염 최전선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일부 단지는 수도 전기조차 임시 설비였고 주변 10km 내에는 상점, 시장, 생활 인프라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녹지 장도는 사실상 강가의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초대형 신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보면 광기 어린 침묵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정갈하게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 넓은 도로, 고급 커뮤니티 게이트, 도시의 구성 요소는 완벽하지만 정작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건축물 폐기와 방치된 쓰레기가 수북하고 마트, 시장 같은 기본 시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몇몇 현지 주민이 3륜차 전동차로 작은 노점을 열어 겨우 최소한의 수요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풍경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가로등 아래는 텅 비었고 창문 불빛도 거의 없습니다. 유령 도시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녹지 장도는 중국 도시화의 실패를 상징하는 단면입니다.
투자 중심의 급속한 도시 개발, 하지만 뒤따르지 못한 인구 유입, 생활 기반, 산업 구조, 이는 중국 전역에서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입니다. 새 아파트는 끊임없이 지어지지만 정작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 꺼진 대규모 단지, 수년째 비어있는 상가, 기능을 잃은 도시들, 녹지장도는 그중 하나일 뿐이며 중국식 도시화 모델이 맞닥뜨린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치 어떤 시점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처럼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영영 버려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올해 쌍11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가 갑자기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사진을 올리며 호소했는데요.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보낸 상품이 도착 후 파손, 찢어짐, 누수 또는 이상한 얼룩이 생겼다는 클레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사기 수법 때문입니다. 바로 양모당이 AI를 이용해 가짜 파손 사진을 한 번에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반품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이 사기 수법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가짜 사진은 도대체 얼마나 정교한가요? 판매자들은 정말로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것은 소비자가 AI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이 상자의 블루베리를 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어 이것도 소비자가 AI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이미지 구조는 손상시키지 말고 복숭아가 상한 것처럼 보이게 이미지를 합성해 주어 어떤 상인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소비자가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멀쩡한 사과 한 상자를 곰팡이가 핀 상태로 조작했어요. 어떤 사진은 딱 보아도 AI로 만든 건데 손님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영상으로 다시 찍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거절하고 오로지 환불만 해달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다른 과일을 AI로 조작한 가짜 이미지들입니다. AI로 곰팡이 핀 음식 사진을 대충 만들어 올리기만 해도 플랫폼 심사는 손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품 없는 환불 버튼만 누르면 돈은 환불받고 물건은 그대로 가질 수 있죠. 어떤 판매자는 백오피스 화면을 공개했는데 30일 동안 접수된 반품 없는 환불 23건 중 무려 17건이 조작 흔적이 뚜렷한 사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플랫폼은 구매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식으로 자주 환불 요청을 하는 악성 계정들이 오히려 더 많은 쿠폰과 보상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되는 일인가요?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제품도 자꾸 환불당하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질 낮은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손해를 가격에 미리 포함시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그 피해는 누구 몫이 될까요? 결국엔 성실하게 쇼핑하는 소비자들, 우리 모두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음식이나 과일뿐만 아니라 옷, 컵, 장난감 등 다른 상품들까지 곰팡이가 핀 것처럼 AI로 조작된 가짜 사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의류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고객센터 직원은 어떤 고객이 받은 원피스의 목 부분이 심하게 올이 풀렸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첨부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올이 풀린 부위의 빛 방향이 옷 전체의 빛과 명확히 다르고 옷의 가장자리에는 전형적인 AI 합성 흔적이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소비자가 도자기 상점 점주에게 구입한 찻잔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I 감지 도구로 분석한 결과 해당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은 92% 확률로 AI 생성 이미지로 판정되었으며 소비자는 영상으로 추가 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이 소비자가 AI에게 입력한 명령어는 이 사진 속의 생활을 시든 모습으로 바꿔줘이며 이에 AI는 이제 사진 속 생활을 시든 모습으로 바꾸고 원래 비율로 유지할게요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은 AI로 처리된 후 손상된 것처럼 보이는 인형 모양의 컵 사진입니다. 의심되는 어떤 상점 주인도 그렇다면 내가 만났던 게 바로 그거였나 보네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11월 11일 쌍11 싱글즈데이 온라인 쇼핑 축제가 막 끝난 뒤 많은 상인들이 소비자들이 AI를 이용해 손상된 사진을 조작한 뒤 반품 없는 환불을 한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문제 없는 블루베리 한 상자를 구입한 뒤 AI를 이용해 블루베리가 상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반품 없는 환불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결국 블루베리는 그대로 먹고 돈은 한 푼도 쓰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어떤 상인은 거의 매일 누군가는 AI 사진을 이용해 환불을 속여가며 받아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AI 보급의 최대 피해 구역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두리안을 받은 뒤 AI를 이용해 두리안 사진을 썩은 두리안처럼 편집했습니다. AI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사진 속 두리안을 손상된 과일처럼 처리하겠습니다. 전체 도구는 유지하되 두리안 껍질의 손상, 곰팡이 흔적, 과육의 부패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색감은 어두운 색조, 누런빛, 갈색 등으로 썩은 과일의 느낌을 살리겠습니다. 어떤 구매자는 이런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매일 두리안을 공짜로 먹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리안 사진 위조 사례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위챗 그룹에서 본 소식인데 친구들이 다들 진짜 양심 없다면서 욕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대략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두리안을 주문해서 받은 다음 그걸 사진으로 찍고 GPT 소울을 이용해 곰팡이가 핀 것처럼 수정한 다음 환불을 신청해서 결국 공짜로 먹은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AI가 이렇게 남용될 수 있을 줄은 몰랐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 정교한 절차와 기술적인 대응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신종 허위 클레임 수법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AI를 이용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뒤 반품 없는 환불을 요구해 실제로 환불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수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회색 산업까지 온라인상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수강료 288위안만 내면 환불 받는 방법을 교육해주며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30건까지 환불 성공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소비자들은 관련된 튜토리얼을 통해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으며 예를 들면 과일에 곰팡이 반점을 넣어줘 라고 간단한 지시만 입력하면 AI 도구는 곧바로 하자가 있는 상품 사진을 빠르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지시 내용이 정교할수록 AI가 생성하는 사진의 모조 정밀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어떤 블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 누리꾼이 온라인상에서 당당히 자랑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막 구입한 멀쩡한 구기자 사진을 AI에게 넘기자 단 1초 만에 곰팡이, 얼룩이 있는 하자 이미지로 편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업로드하자 반품 없는 환불 처리가 되었고 실제로 환불까지 성공했다는 겁니다. 해당 1인 미디어는 이것이 단순한 사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 양말에 구멍을 낸 뒤 환불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AI로 만든 썩은 두리안 사진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가장 좌절하는 건 사진이 조작된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도 일부 플랫폼의 자동심사 시스템이 여전히 환불을 승인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인은 상품을 잃을 뿐 아니라 배송비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죠.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이 영상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지략 대결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매자가 안녕하세요. 보내신 신발 좀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AI 쓴 거죠? 내가 AI를 모를 줄 알아요? 만약 AI로 합성한 거면 저희 쪽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는 협박하듯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자는 시원하게 신고하세요. 당신이 신고 안 하면 제가 대신 신고합니다. 저희는 법무팀에 넘겨서 고소를 진행할 겁니다. 저희 쪽엔 출고 영상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를 비꼬듯 AI로 환불 요청하는 거 아주 중독되셨나 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물건 보내는 영상 녹화는 정말 중요해요.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상대방에게 영상 찍게 하세요. 그 영상에 반드시 위안화 지폐 한 장을 함께 두고 지폐에 일련 번호가 보이게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AI 사진을 보내오는 경우에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게 하세요. 안 되면 신발 옆에 위안화를 두게 하세요. 왜냐하면 AI는 그런 걸 제대로 생성해내지 못하니까요 라며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한 상인은 구매자와 깨를 둘러싼 사건 해결 과정을 적어 올렸습니다. 이 사장님은 영상을 올리며 말하길 어떤 소비자가 깨 8마리를 구매한 뒤 연락을 해와서는 그중 6마리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모든 깨를 하나하나 엄선해서 보냈고 지금은 날씨도 매우 추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깨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깨 사진에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 사장님은 수년간 깨를 키워온 경험이 있어 죽은 깨라면 다리가 바닥에 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개의 다리는 오히려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는 또 다른 영상을 보내왔는데 영상에는 AI 느낌이 가득했고 화면 비율이 잘려있는 흔적도 있어 뭔가 수상한 점이 명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인은 구매자에게 다시 영상을 하나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개를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도록 촬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얘네 다 죽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게 다리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위로 뻗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쩐지 AI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진짜 같잖아요. 개 껍질도 있고 손가락으로 개를 건드리는 디테일까지 너무 정교해서 깜짝 놀랐어요. 영상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구매자가 보낸 2개의 영상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영상에서 숫개 2마리, 암개 4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할 점은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숫개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숫개가 3마리, 암개가 3마리로 바뀌어 있었으며 앞서 보낸 첫 번째 영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구매자가 AI를 이용해 조작하고 판매자를 속이려 한 행위는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요즘 AI가 점점 도를 넘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놀잇감처럼 쓰이더니 이제는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데까지 다 쓰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자신이 이제 AI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AI 도구는 원래 우리를 보조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해 단순 환불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AI가 이런 조작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쇼핑 앱 하나를 열고 사과를 검색한 뒤 그 안에 있는 구매자 후기 사진들을 리뷰합니다. 자, 그럼 사과 사진을 무작위로 하나 골라 스크린샷을 찍고 저장한 다음 AI 프로그램을 실행해 방금 저장한 사과 사진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시어를 입력하죠. 썩은 것처럼 만들어줘. 그런 다음 잠깐 기다리면 AI가 결과를 생성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사과 사진이 금세 썩은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반품 없는 환불을 신청하는 겁니다. 2025년 11월 17일 상해의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자신에게 봉제 인형을 구매한 뒤 단순 환불을 신청했는데 확인해보니 소비자는 겉면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사진을 제출했고 그 사진에는 AI로 생성된 흔적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발송할 당시 봉제 인형이 완전히 멀쩡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업로드한 사진에는 제품에 금이가 있거나 녹이 슬어 있는 등 봉제 인형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판매자는 50위안 환불 요청을 거절했지만 플랫폼의 심사 결과 소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50위안을 바로 환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판매자는 해결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이의 제기를 했으나 플랫폼 고객센터는 상품 파손 및 하자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I 응용 사례가 현실에 적용됐네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심사는 많은 경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죠 라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플랫폼 눈에 판매자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가축이고 구매자는 재물의 신이에요. 이게 바로 가짜 상품이 넘쳐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도개는 도구로 대응하다 보니 결국 열등한 상품이 우량 상품을 몰아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정직하고 신뢰를 지키는 판매자들은 정당한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AI로 조작한 이미지를 통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일 수 있을까요? 결국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북경의 장 변호사는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하고 그걸 바탕으로 환불을 신청해 결국 대금을 부당하게 점유한 경우 금액이 누적되어 수사기관의 입건 기준에 도달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형사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질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행정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남의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금액이 3천 위안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3만 위안을 넘기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천 위안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취한 것이므로 판매자가 환불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벌의 측면에서도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에서 10일 구류 또는 최대 2천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1인 미디어 과기호는 소비자가 AI 조작 이미지를 이용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첫째, 이들은 100위안 이하의 소액 주문만을 노립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판매자가 타협하기 쉽다는 점을 노리는 것이죠. 둘째, 일부 사람은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이용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손상되거나 썩은 것 같은 사진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런 사진은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들은 플랫폼 자동 심사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사진만 제출하면 바로 환불이 승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전자상거래 판매자이기도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1년 전에 저도 당했습니다. 제가 과일을 상해로 보내려고 했는데 항공으로 배송하자고 하니까 구매자가 운송비가 비싸다고 해서 육상 배송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에 아이스팩을 넣어 보관성을 높여 보냈고 배송도 문제없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과일이 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건 오렌지예요. 아이스팩이 없어도 오렌지는 2주 동안은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사법 절차로 가세요. 저를 고소하시든지요 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그럼 보상은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중공 치하에서는 법적 규제와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풀 길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공 당국이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업 환경을 전혀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년간 돈이 최우선이라는 가치관을 공공연히 퍼뜨려온 중공의 선전 속에서 일부 중국인들은 전통적 도덕심을 버리고 작은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으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덕을 잃어버려 복까지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공 당국이 매번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그 태도는 결국 피해를 입은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중공의 진짜 민낯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지하철역으로 불립니다. 출구를 나오면 황량한 산과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주변에는 건물 하나 없이 적막함이 감돕니다. 출입구 앞에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출구 나올 때 괭이라도 들고 나가야 하나요? 도대체 여긴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풍경에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하철이 너무 앞서서 건설된 걸까요? 아니면 도시계획이 지나치게 앞섰던 걸까요? 이곳은 곤명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미완성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총 길이 50.4km에 달하는 지하철 9호선은 2013년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주요 공정은 거의 마무리됐고 레일도 이미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지하철 9호선 역 인근의 노른자 땅에 집을 샀던 당시의 입주민들입니다.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 울고 싶을 심정일 겁니다. 집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지어졌건만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보지 못했다니 말입니다. 올해 10월 중국 도시 지하철 승객 수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도시 중 3분의 2가 건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승객 수 부족은 올해 여러 지역에서 지하철 계획이 승인되지 못한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와 함께 지방 재정이 긴축 모드로 전환되면서 중국 지하철의 고속 확장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신명에서 가장 쓸쓸한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전울로역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버스 한 대 다니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풍경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하철역의 가장 큰 특징은 출입구가 단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역처럼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하나뿐이에요. 밤에 나오면 분위기가 정말 황량합니다. 주변에는 제대로 된 길도 거의 없고요. 예전엔 이쪽에 마을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전울로역 자체가 그 마을 한가운데 지어졌던 거예요. 근처엔 아직도 마을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철거되고 이제 몇 가구만 드문드문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따가 제가 당신과 함께 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하철역들은 사람들이 오가며 북적이는 모습인데 이곳은 마치 주차장처럼 적막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출구를 나서면 공유 자전거 한 대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은 그저 텅 비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는 중경지하철 5호선 단하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황량한 지하철역 중 하나로 꼽힐 만한 곳이죠. 도심의 번잡함과는 한참 떨어진 이곳은 주변이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황무지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성긴 잡초들만이 눈에 띄고 멀지 않은 곳엔 임시로 세운 간이 공사막 몇 채가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역사 내부에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텅 빈 통로에는 차가운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치듯 울려 퍼집니다. 자동 에스컬레이터는 사람 없이 공회전을 반복하고 가끔 열차가 정차하더라도 타고 내리는 승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상해 시내에서 가장 외로운 지하철역, 출퇴근 시간마저 사람 그림자 하나 드문 이곳이 바로 부흥도역입니다. 만약 홍교 기차역이 상해 지하철의 장애령, 즉 인기가 넘쳐나는 존재라면 부흥도역은 상해 지하철의 주자청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북적임은 그들의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이 텅 빈 플랫폼과 한산한 분위기를 마주하면 정말 여기가 상해 시내 한복판이라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마치 시간의 터널을 지나 100년 전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부동산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지하철 건설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지하철을 보유한 도시는 10곳에 불과했지만 이른바 4조 위안 경기 부양 정책과 부동산 호황이 맞물리면서 지하철 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지하철을 가진 도시가 20곳이 넘었고 2019년에는 40곳을 돌파하며 전국 지하철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온 노선 공사는 속속 완공되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지하철 사업 신청은 승객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제동이 끌고 있습니다. 성도를 제외하면 전국 20여 개 도시의 신규 계획이 여전히 미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영파, 청도, 낙양, 선영, 하얼빈 등 주요 도시들에서도 승객 수요 부족 또는 관련 지표 미달로 인해 신규 지하철 계획 승인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2선, 3선 도시들이 지하철 노선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1선 도시조차 지하철 신규 노선 승인을 받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절강성 영파시가 제4기 지하철 건설 계획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도시권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파는 국가계획 단위 도시이자 구성급 도시로 2014년 기준 GDP가 1조 8,148억 위안에 달하는 경제 중심지이며 직할시인 천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대륙 내 도시 GDP 순위 11위에 올라있는 주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제력이 탄탄한 도시조차 왜 승인을 받지 못한 걸까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철 관련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심사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조건은 지역 GDP가 최소 3천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는 중국의 지하철 건설 기준과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서장자치구 라싸, 청해성 선영, 영하자치구 언천, 해남성 해구 이 4곳의 성도에는 아직까지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도시의 GDP가 3천억 위안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지표는 도심 인구 300만 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전추, 연태, 당선 등은 도시 전체 GDP는 3천억 위안을 넘었고 어떤 곳은 1조 위안까지 돌파했지만 도심 인구가 기준에 미달해 지하철 승인 건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지방 재정 수입 300억 위안 이상입니다. 이는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장기 재정 능력을 검증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조건이 승객 수송 강도입니다. 예컨대 영파시는 GDP, 도시민구, 재정수입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바로 이 승객 수송 강도 지표에서 기준을 넘지 못해 신규 지하철 사업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가 설정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신규 지하철 노선의 승객 수송 강도는 0.7만 명 킬로미터, 즉 1km당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이 이용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총 연장 100km의 도시 철도망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km 곱하기 7,000명은 70만 명이 됩니다. 즉 그 도시에는 하루 최소 70만 명 이상이 지하철을 이용해야 기준을 충족하는 셈입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70만 명 곱하기 365일은 2억 5,600만 명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웬만한 도시가 달성하기 어려운 상당히 높은 문턱입니다. 앞을 잘 보세요. 이곳이 바로 성도에서 가장 황량한 지하철역입니다. 아까 지하철역 출구로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산과 들판뿐 사람 기척은 전혀 없고 건물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대낮이라 그나마 괜찮지만 밤이 되면 정말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가 역 밖에서 꽤 오랜 시간 서 있었는데도 단 한 명의 승객도 오가지 않더군요. 그럼 이제 역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간이 저녁 6시쯤 한창 출퇴근 피크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하철역은 솔직히 말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황량합니다. 지하철역은 본래 주민 밀집 지역, 상업지구, 승객 수요가 많은 지점에 설치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새 건물처럼 반짝이고 내부는 넓고 쾌적하며 지상으로 나오면 허허벌판, 공사장 가림막, 사람 그림자조차 없는 넓은 공터, 그리고 제대로 된 인도조차 없는 도로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왜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지역에 지하철역을 지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선행적 도시 계획이 아니라 중공 지방정부가 지가를 올리고 토지 매각을 촉진하며 도시 외연 확장을 강제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도시철도 플러스 도시개발이라는 조합을 가장 강력한 성장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지하철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미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개발업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토지를 경매에 내놓을 때 높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지방정부는 바로 이 토지 매각 수익으로 재정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는 이 방식이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가 상승, 집값 상승, 수요 증가, 세수 증가, 지하철 건설 확대, 이 순환 구조가 모든 위험을 덮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식은 이후 이 모델은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집값도 땅값도 올릴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 지하철 건설에 의존해 유지되던 도시 확장 전략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 도시철도의 총 승객 수송량은 322억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건설 비용이 워낙 막대해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요금 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중공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전국 28개 주요 도시 중 26개 지하철 회사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가장 수익성이 좋다고 평가받았던 심천 지하철조차 2024년에 334억 6,100만 위안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심천 지하철이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순수익 전체를 뛰어넘는 규모로 중국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하철의 막대한 적자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1km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7억에서 10억 위안에 달하며 지형이 복잡한 지역은 20억 위안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전기료, 정비비, 감가상각 등의 비용으로 인해 북경 지하철의 연간 운영 비용은 150억 위안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셋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지하철 주변의 토지 가치와 상업 수익이 줄어들어 기존의 확장 중심 모델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금은 정책의 제한을 크게 받습니다. 도시궤도교통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승객 운임 수입은 평균적으로 운영비용의 약 35%만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이 점차 압박을 받으면서 각종 지출은 더욱 절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회사들 역시 무거운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 확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곤명 지하철은 운영 13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중경 또한 이미 요금을 조정하며 과거 이위안 시대와 결별했습니다. 불산 지하철은 극치 절전 조치를 시행해 막차 시간을 앞당기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냉방 온도까지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여름 폭염 속에서 승객들은 차량 내부가 마치 찜통 같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정말 지하철 출입구가 맞나요? 이건 뭐 그냥 잡초만 무성한 들판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상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 혹시 출구 잘못 나온 거 아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쯤 되면 전국에서 가장 황량한 지하철 출입구 아닐까요? 이 작은 길을 따라 계속 걷고 또 걷는데 진심으로 내가 잘못 온 건가 싶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소비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도시 대중교통의 핵심 축인 지하철 산업도 심각한 경영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심천 지하철 그룹은 무려 334억 6천만 위안의 순소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중국 도시철도 경영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2015년에도 심천 지하철은 약 18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적자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고 기업은 여전히 성장 궤도에 있었으며 이듬해에는 곧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2014년의 대규모 적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위기에는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의 지하철 요금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하철 운영 회사들은 티켓 수입만으로 수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심천 지하철이 그동안 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바로 대중교통 중심 개발 모델이었습니다. TOD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400에서 800m 이내의 오피스, 상업시설, 문화공간, 주거지를 결합한 복합 개발 구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흔히 철도 플러스 부동산 개발, 역과 도시의 일체화 모델로 불립니다. 심천 지하철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 쇼핑몰 운영, 호텔 사업, 광고, 미디어 사업 등 다양한 비운송 수익원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붕괴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얼어붙자 TOD 모델을 떠받치던 부동산 수익 기반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체 경제 환경도 불안정해지면서 TOD는 더 이상 지하철 회사의 안정적 재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를 두고 심천 지하철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은 단순한 기업 경영 실패가 아니라 중국 지하철 산업이 부동산 성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유지되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이며 이는 곧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는 석가장 지하철 1호선 동장역입니다. 마을 농지 한가운데 지어진 이 역은 중국에서 가장 외로운 지하철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도심에서 보는 지하철역은 출구로 나서면 고층 건물이나 번화한 거리가 펼쳐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전혀 다릅니다. 논밭 한가운데 우뚝 선 지하철역이라니 정말 보기 드문 풍경이고 솔직히 말해서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올해 상반기 심천 지하철의 경영 상황은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천 지하철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72억 8,4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부채는 4,796억 위안, 부채 비율은 60% 수준으로 재무 압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천 지하철 그룹이 직면한 위기는 부동산 기업 왕커의 대규모 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천 지하철은 왕커의 최대 주주이며 2017년 부동산 호황기였던 당시 664억 위안을 투입해 왕커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커의 시가총액은 정점 대비 800억 위안대로 폭락했고 이는 과거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왕커의 실적 악화는 계속됐습니다. 왕커는 119억 5천만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이는 심천 지하철 그룹의 투자 수익 악화로 직결되어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천 지하철이 아직도 왕커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월 11일 왕커는 공고를 통해 심천 지하철 그룹이 최대 16억 6,600만 위안의 추가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심천 지하철이 왕커에 제공한 누적 대출액은 291억 3천만 위안에 달합니다. 심천 지하철 그룹의 경영 위기는 결코 개별 기업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중국 전체 지하철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 승객 수요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적 악재 속에서 지하철 업계 전반의 경영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일선 도시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북경 지하철은 241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일 평균 손실액만 6,600만 위안에 이르렀습니다. 티켓 수입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 불과해 요금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극히 일부분만 충당되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하철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티켓 수입은 운영비의 30% 이하만을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재정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경제력이 집중된 도시들조차 지하철 운영 수입과 지출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부동산 성장에 의존해 민영화된 철도 재정 구조가 이미 지속 가능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아직 여권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여권을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지역에서 초청장이 있어야만 여권 발급이 가능한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권을 발급받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이미 많은 성에서는 여권 하나 만들기도 예전처럼 쉽지 않고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만 불평할 게 아니라 여권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직장에서 여권을 회수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다른 나라 여권을 하나 예비용으로 마련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동 지역에서는 지금 해외 이주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조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국 준비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출입국 관리소 자료를 확인해보면 단 몇 개월 사이에 수십만 명이 여권 및 출국 관련 절차를 한꺼번에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무려 50% 이상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인기 국가가 아닌 뜻밖에도 터키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전반의 해외 출국 인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춘절 기간 동안 전국 출입국 인원 수는 1,436만 6천 명, 그중 중국 대륙 주민의 출국 인원 수는 767만 1,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동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성 중 하나로 거주민들의 해외 출국 비율이 특히 두드러진 지역입니다. 광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인 지역에 거주해 왔으며 홍콩, 마카오 및 동남아시아와 교류도 빈번하여 자연스럽게 해외로 나아가는 문화적 심리가 형성됐습니다. 오늘날처럼 경제가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륙성들과 비교할 때 광동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선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광동.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 수출의 제약, 그리고 잇따른 공장 폐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일부 중산층 계층에게 커다란 위기감을 주었고 그로 인해 광동에서의 해외 이주 붐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중국 내에서 단일 년만에 10,000명이 넘는 부호들이 돈을 벌면 곧바로 이민을 선택한다고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바로 이 부호들 가운데 60% 이상이 이미 여러 개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대다수는 아직 중국 대륙의 호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산은 거의 모두 오프쇼어 계좌, 신탁 같은 경로를 통해 해외로 이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중국 내 50개 지역에서는 이미 출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정말 많은 지역에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행이든 취업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여권을 잘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상담하러 와던 노동자분들 중에도 해외 건설 지원을 가고 싶다거나 싱가포르에 일하러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현지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에 나간 사람들 중 일부가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다 보니 정부가 지역 단위로 통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요건도 더 까다로워지고 심사도 점점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여건이 없는 분들이라면 가능할 때 서둘러 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권 발급이 가장 어려운 지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위는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6위는 복건성 복전, 5위는 강소성 연운항, 4위는 길림성 매화구, 3위는 요령성 철령, 2위는 하북성 석가장 고성, 1위는 요령성 소가둔입니다. 이곳에서는 여행이든 해외 취업이든 심지어 정상적인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혹시 자세한 사정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미국 비자를 쉽게 받은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 여권을 보면 항상 입국 도장이 빼곡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도장이 가득한 여권을 미 영사관 창구에 제출하는 순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비자 심사관은 이미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 여권 위의 도장들이 당신의 여행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도쿄의 도쿄타워 아래에서 야경을 감상했고 파리의 거리에서 커피를 마셨고 호주에서는 펭귄을 본 사람, 바로 그런 당신이야말로 진짜 지구를 누비는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신의 여행 이야기 속에서 그저 다음 목적지일 뿐 결코 종착지는 아닙니다. 1인 미디어는 미국 비자 신청이 거절될까봐 걱정된다면 우선 여권을 들고 다른 나라들을 먼저 방문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권이 두툼해지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채워질 때 당신은 미국 비자의 문이 스스로 열리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여권에 몇 개의 입국 도장을 먼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지 여권 한 장만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작은 나라의 여권을 사려고 할까요? 큰 나라 여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럽이나 동남아를 수시로 오가며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번 출국할 때마다 비자 때문에 애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또 다른 여권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나라의 여권 그냥 아무렇게나 고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터키 여권만 봐도 그렇죠. 첫째, 이건 돈만 있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한 드문 여권 중 하나입니다. 까다로운 조건도 거의 없고 복잡한 심사도 생략할 수 있어서 절차를 간단히 끝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꿀같은 선택지입니다.
1인 미디어는 특히 여권의 두 번째 장점은 전 세계 140여 개국 및 지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 회의를 하든 동남아로 시장 조사를 가든 여권 하나만 챙기면 언제든 바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는 미국의 조약국이기 때문에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미국의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이민 절차도 더 수월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때 왜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여권 신청서 작성 내용과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 예정 국가란에 동남아, 아프리카 혹은 전쟁 중인 국가들을 기입하지 마세요. 이런 지역들은 중국 내에서 민감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를 기입하면 99%의 확률로 여권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국 목적 항목에서는 반드시 여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 유학이나 취업 같은 항목은 선택하지 마세요. 설령 실제로 유학을 가거나 해외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을 선택하면 여권 발급 담당자가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하게 되며 그만큼 절차도 복잡해지고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인 미디어는 예를 들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여권 발급 담당자는 입학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려고 할 경우에도 소속 회사의 증명서, 초청장 등 여러 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절차도 꽤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출국 목적을 여행으로 선택하면 이런 서류들은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항목만 올바르게 선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권은 빠르게 발급됩니다. 많은 팔로우들이 이 1인 미디어에게 왕 선생님, 저는 지금 빚 때문에 출입국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은데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말이죠. 이에 1인 미디어는 맞습니다. 현재 국가가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과 출입국 시스템이 이미 연동되어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고소비 제한 조치가 있었고 판결문에도 출입국 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출국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조치는 202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고소비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면 이제는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왜 가능했냐면 법원이 고소비 제한과 함께 출입국 제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출입국 시스템과 법원 판결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여권 발급이나 출국에 제한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출입국 시스템과 완전히 연동되고 있어 실제 출입국 제한이 즉시 실행됩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동안 중국의 대표적 경제 대성 광동성의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다시 한번 낮은 수치로 광동이 여러 분기를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른바 경제기관차로 불리던 광동이 이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해외 수출 부진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하면서 광동의 제조업은 또다시 대규모 도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압출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참 복잡하고 착잡합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위안의 임대료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압출 공장을 정리한 건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짐을 덜고 몸을 가볍게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가장 핵심적인 LED 광원, 패키징 부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를 더 정밀하게, 더 전문적으로, 더 강하게 키워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정말 버티는 게 전부다. 실제로 지금은 정말 다들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여성 사장님이신데 요즘 들어 압박감을 정말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제 감정 상태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이 7월 3일인데 이번 달 들어서 며칠 사이에 휴업, 폐업, 파산, 문을 닫는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여러분, 오늘 장사는 좀 어떠셨어요? 올해 성수기는 제때 찾아왔나요? 저희는 올해 9월하고 10월 딱 2달만 바빴고 11월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한겨울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주문 상황은 5월, 6월, 7월 비수기 때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조용해서 정말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 여전히 매우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해외 소비자의 제조업이 대부분 외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본인이 중국 중산에 세운 24년 역사의 캐논 공장이 갑작스럽게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입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공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가 매우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5대 보험과 주택 공급은 기본이고 유급 휴가도 보장, 무료 교육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급여는 날짜 맞춰 100% 지급, 지연도 없었으며 심지어 퇴사 제한도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지만 1600명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진심 어린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월급 6,500위안을 받던 장기 근속 직원은 거의 16만 위안을, 신입 직원들도 2만 3천 위안 정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월세 2,000위안짜리 월세방에 누워만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전자상거래를 전공했고 졸업 후 지금까지 계속 전자상거래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 나와서는 1년 넘게 라이브 커머스를 했고 그 후엔 외국 무역도 해봤고 틱톡도 해봤고 샤오홍슈도 해봤고 메르카도 리브레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스페인어도 B2 등급이고 포토샵 할 줄 알고 AI 소프트웨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 영상 촬영, 각종 이미지 촬영도 다 할 줄 아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1인 미디어 운영자인 그녀는 제가 원하는 월급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월급 6에서 7천 위안 정도 되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 광동이 SNS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화이트칼라 농민공들이 광동을 떠나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단행하고 있어 원래 월급이 8,000에서 9,000 위안이던 사람들이 4,000에서 5,000 위안 수준으로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생활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동 IP를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직접 말하길 나처럼 광동 출신 사람도 월급이 낮다고 느끼는데 외지 사람들은 어떻게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오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요즘 취업 상황은 정말 낙관적이지 않아요.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수십, 많게는 100통 이상의 이력서를 넣어야 하죠. 올해 중국의 청년 실업 인구는 2,30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은 5.3%에 달하며 대학교 졸업생 수는 사상 최대인 1,179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느끼는 구직 압박이 정말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관은 한때 전 세계가 인정한 세계의 공장, 제조업의 후원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점점 쇠퇴해가는 느낌이에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밖을 한번 보세요. 차량은 오히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유동 인구는 10년 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는 많은 사장들이 동관을 떠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게 아주 큰 불확실성 요인이 되었죠. 그 결과 그의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들, 규모가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관계없이 많은 공장 사장들이 동남아나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순식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떠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들으셨나요? 동관에서 또 하나의 대형 공장이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동관 창간금보전자 중국 유한공사는 동관에 뿌리를 내린 지 거의 30년이 된 오래된 공장이며 대만 자본 기업으로 한때 동관 수출 상위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공장이 전성기였을 때는 직원이 수만 명에 달했고 이곳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청춘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8일을 끝으로 폐업하였으며 생산 라인은 점차 태국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N+1 방식으로 보상이 지급되었고 또 하나의 양심 있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제조업이 가장 화랑이던 시절 동관 후제지는 수많은 신발 공장들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현재의 저가 제조업은 구조적인 쇠퇴를 겪기 시작했고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연쇄적인 타격을 입어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식당과 상점들 또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 기업들조차 이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본사가 광동에 있는 전기차 제조사 비아드 역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액 배송물 면세 정책을 철폐한 결정은 광동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패션 1인 미디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과 테무의 수많은 공급업체와 하청 공장들이 바로 이 광동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광동의 경제 성장률은 3.5%에 그쳤으며 3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 성장률인 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더욱이 중국 최대 제조 수출 거점인 광동이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민간에서도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간 여론에서는 광동조차 3.5%밖에 안 된다면 중국 당국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전국 평균 성장률이 5%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냉소적으로 중국 당국의 경제 통계 태도는 늘 똑같죠. 묻지 말고 그냥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제 남편이 36세인데 어제 실직했습니다. 밤 12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1990년생이라 이제 곧 40세가 됩니다. 우리 집에는 부채가 60만 위안이 있고 아이도 남자아이 둘, 한 명은 6살, 한 명은 5살입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지난 10년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아닐까? 남편은 토목업계에서 10년 넘게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사회보험도 없고 휴가도 없고 퇴직 보상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해방전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집은 한 달 생활비만 해도 적어도 5자릿수는 들어가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위안이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위안만 거슬러줘. 저는 한 소녀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밥을 사 먹기 위해 8위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잔돈이 없어서 10위안을 꺼내주며 이 위안을 거슬러 달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마음이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힘이 닿는 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학생, 2위안 거슬러줘. 오늘 저녁은 먹었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2025년 졸업 예정자 가운데 아직 일자리를 못 찾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여러분은 다들 뭘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계속 일자리를 못 찾고 있고 지금 상태는 정말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의 낮에는 계속 자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 뭐라도 조금 먹고 그 다음에는 다시 휴대폰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채용 공고 같은 걸 찾아보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업계 자체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못 찾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저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서 일자리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12월 14일에는 집에서 감당할 수 없어 출근을 못한다 라는 표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젊은 세대에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고 출근하면 오히려 돈을 더 써야 한다라며 이러한 현실은 명문대 졸업생들조차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경제 한파 속에서 젊은 세대가 겪는 무력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장 웃긴 농담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이 내가 출근하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태원에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전공은 미디어였고 전공 관련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선 도시로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이 친구의 월급은 5,000위안에 불과하지만 월세,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 등 각종 고정비를 제외하고 식비, 교통비 등 일상적인 지출까지 합치면 총 지출이 8,000위안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달 3,000위안을 집에서 보태줘야 겨우 생활이 유지되는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이번 설에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렴. 아빠가 더 이상 네가 출근하는 걸 감당할 수가 없구나. 예전엔 네가 학생일 때 한 달 생활비가 1,500위안이면 됐는데 졸업해서 취직만 하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라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제는 오히려 매달 1,500위안을 더 빌려서 총 3,000위안을 보내줘야 하니 우리 집은 정말 더는 너의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단다. 어떤 분이 제게 왜 일을 하지 않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가 출근하는 걸 더 이상 감당 못 한대요. 제가 만약 일을 안 하면 하루에 2끼만 먹고 요리하고 싶을 땐 직접 해 먹고 귀찮을 땐 대충 때우면 돼요. 밖에도 안 나가고 쇼핑도 안 해요. 하루에 돈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 출근을 하게 되면 한 달 기름값만 해도 500에서 600위안은 들고 하루 3끼 꼬박꼬박 사 먹어야 하고 가끔 회식도 해야 해요. 저는 또 남들하고 비교하는 성격이라 동료가 맛있는 거 먹으면 부럽고 예쁜 옷이나 가방 사면 저도 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했잖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보상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요? 결론은 출근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일을 못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은 제가 출근하는 걸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내가 출근하는 걸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생각해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간신히 자식을 대학까지 졸업시켜놨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요즘
요즘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장 무서운 방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집에서 누워만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일선 도시에서 일은 하고 있는데 그 생활을 온 가족이 뒷바라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님 곁에 있으면 나도 편하고 부모님도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게 더 현명한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선 도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생을 반드시 해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은 기자에게 집에서 감당할 수 없어 출근을 못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현실적인 고통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산동 출신의 전문대 졸업생 소임은 막 일을 시작했지만 월급이 2,000위안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이 매달 1,000위안을 보태줘야 겨우 생활이 가능해 말 그대로 돈을 내며 일하러 가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요즘은 공장들 중 상당수가 반년째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영업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0위안으로는 제남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이렇게 한숨을 쉬며 일을 안 하면 가난하고 굶고요. 일을 하면 가난하고 굶고 지치기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출근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가난해진 기분이에요. 매일 화장을 하다 보니 자외선 차단제도 다 써버렸고 파운데이션도 떨어졌고 클렌징 크림도 새로 사야 해요. 직장 생활에 적응하려고 옷도 몇 벌 새로 장만했죠.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매일 커피 한 잔씩은 꼭 사 마시는데 그것만 해도 하루 10위안이에요. 아침은 5위안, 점심은 20위안, 저녁은 15위안. 여기에 월세, 수도세, 전기세까지 합치면 세상에 저 지금 적자 보면서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일자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학생, 졸업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생 수는 1,222만 명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985, 211 명문대 출신의 졸업생들조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며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사 학위만으로는 취직이 안 되는 건가요?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 사촌 언니가 요즘 다시 대학원 입시를 준비 중이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촌 언니는 2022년에 학사 졸업을 했고 지난 3년간 한 회사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일해왔거든요. 작년부터는 월급도 8,000위안으로 인상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해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몇백 통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2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네요. 저도 심천에서 지낸 지 좀 되었는데 확실히 느껴져요. 지금 취업 시장에서는 높은 학력이나 특화된 기술이 없으면 학사 학위만으로는 정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요. 2022년 졸업생도 여전히 이력서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력도 없는 2025년 졸업 예정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블로그는 자신은 35세이며 1년 2개월째 실업 상태로 어떤 수입도 없는 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으며 결혼도 하지 못해 아내조차 없는 처지라고 스스로 자조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벌써 1년 넘게 취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회사도 저 같은 35살 중년을 받아주지 않네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중년이라는 두 글자 뒤에 이렇게 많은 무력감과 서글픔이 숨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건 요즘 채용 앱을 열면 외식 배달, 택배, 영업, 경비, 디디 차량 호출 서비스 같은 일자리만 계속 추천해줘요. 아마도 35살이라는 나이에는 이미 딱지가 붙은 거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 뿐이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만약 정말로 우리 같은 35살이 계속해서 직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블로그는 현재 북경 교외의 한 월세방에서 살고 있으며 월세는 2,500위안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집의 계약은 내년 봄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요즘 지출이 너무 큰 북경을 떠나 소도시로 옮겨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도시는 생활비는 낮아도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 어디로 가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7월에 학사 과정을 마친 졸업 예정자입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대학교 동기들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 세대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 하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2001년, 2002년, 2003년생들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또래를 보면 10명 중 2~3명 정도만이 취업에 성공했고 그나마 그중 1명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영업직 등 맞지 않는 일자리를 억지로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블로그는 부모님은 비록 당장 일을 하라고 다그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는 실제로 그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고 이 점이 우리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집에 돌아가도 부모님께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이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취업이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입 졸업생이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 어려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졸업하고 나온 지 벌써 일주일 넘었는데 회사 면접을 7, 8군데나 봤어요. 근데 다들 저한테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전문대 막 졸업한 사람이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부모님도 아직도 대학만 졸업하면 국가에서 일자리를 나눠주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요즘 고향에서 괜찮은 직장 구하려면 그건 거의 다 부모백이 있어야 해요. 저는 5,800위안을 들고 광주에 혼자 왔는데 지금 실업 상태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어서 아빠께 전화드렸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렴. 얘야 집에 오너라. 안 되면 결혼할 때까지 그냥 집에 있어. 아빠가 너 정도는 충분히 부양할 수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은 정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처럼 일자리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학력밖에 없는 사람이 계속 시골 고향에 머물다가 결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보내야 할까요? 그건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고 말 그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은 일자리 구하셨나요? 저는 지금 이 도시에 온 지 벌써 10일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일째 실업 상태예요. 그동안 온라인으로는 4에서 5곳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직접 면접을 본 곳은 2군데입니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면접도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오프라인에서 메이크업 시연까지 해야 하죠. 2번 다 실제 메이크업을 시연했고 다행히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기본급 2,000위안에 매출의 5%를 커미션으로 받는 방식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잠깐 고민하긴 했지만 곧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 조건을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이 분야에서 야근과 추가 근무가 일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이 계속해서 업무 내용을 설명하자 그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면접관은 회사에 택배가 오면 그녀가 직접 수령해야 하고 작업실 전체 청소도 그녀의 책임이며 프런트 직원처럼 손님 응대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실제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사장이 지시하는 각종 잡일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로그는 한숨을 쉬며 채용 공고에는 분명 월급 2,500위안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는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잡일 담당자였던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집에 돌아와 보스 직핍 플랫폼에서 다시 이력서를 보내며 구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마침 괜찮아 보이는 공고가 있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온 답장은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프런트도 겸해야 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메꿔줘야 합니다. 라는 답장이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몇 사람의 몫에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현실, 전문 기술도 있고 경력도 있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말 속상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저를 곱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집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도 없고 월급도 없고 대학원 시험은 떨어졌고 공무원 시험은 보기 싫고 거기에 오른쪽 다리까지 다쳐서 외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만 있으니 제가 부모라면 저도 이런 자식을 좋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불과 10여일 동안 부모님께 얹혀 지내 보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이 어떤 건지 벌써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일 당장 학교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수입이 없다면 집에서 괜히 눈치 보이고 잔소리를 듣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을 벌어야만 자신감도 생긴다고 생각하며 아직 다친 발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내일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설마 나만 아직까지 취업 못한 졸업 예정자는 아니겠죠? 진짜 몇 달째 찾고 있는데도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지금 북경, 상해, 광주, 심천의 부모님들은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자산, 저축, 결국은 전부 자식 뒷바라지에 쓰이겠구나 하는 걸요.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스탠퍼드 박사도 지방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가고 칭화대, 베이징대 출신들도 초중등학교 교사 자리를 얻기 위해 몰려들고 있어요. 9851 명문대 졸업생, 심지어 유학파들까지 월 6천 위안짜리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자식들이 못나서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블로그는 한 개인이 시대의 큰 물결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티도 나지 않는 수준일 뿐이에요 라고 단식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거야. 하지만 그들이 당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동산 호황의 덕을 받고 인터넷 산업 성장에 올라탔으며 운 좋게 시대의 흐름을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그때처럼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공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지금의 청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없는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실은 지금 이 시대에 개인이 성공할 확률 자체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중국 대륙은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산동의 한 전문대 졸업생인 임 씨는 기자에게 그녀가 전공한 학과는 팬데믹 이전에는 인기가 많았고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 월급이 7에서 8천 위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올해 그녀가 다닌 공장에서 인턴 9개월 동안 월급이 겨우 700위안이었고 정식 직원이 된 뒤에도 월급은 고작 1,700위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낮은 임금 때문에 그녀는 매달 부모님에게 1,000위안의 보조를 받아야만 했고 사실상 돈 내고 출근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온라인 구인 공고에 적혀있던 5에서 6천 위안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에서 3천 위안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임금 체불이 자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향 농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저는 치과 의료기술을 전공했지만 2022년 이후 이 업계는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임금도 극히 낮고 많은 병원은 반년 동안 월급을 주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치과 조수 일을 구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판매직으로 전향했지만 월급은 한 달에 겨우 2천 위안에 불과했고 제남에서는 전혀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가족들도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파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명문대 졸업생인 소장은 컴퓨터 전공으로 졸업한 후 심천에서 고강도 업무에 직장을 얻었지만 수입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결국 퇴사하고 아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아침 장사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도 큽니다. 양분, 꼬치, 소시지 같은 건 전혀 팔리지 않고 지금은 생활비도 거의 바닥났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명문대 졸업생 소진은 직접 회로를 전공했지만 이력서를 수십 군데에 제출해도 아무런 회신이 없어 결국 집에서 부모님께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들 반도체 전공이면 취업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면접 통보조차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